스님이 이렇게 섹시해도 돼? 형님, 남자 스님들 밤마다 미치겠는데요? 3분 후, 좁 오이비들이 나댕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절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별빛이 약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뭐라며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산책하시면서 듣는 분들도 계시고 설거지 하시면서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모두 평안한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 별빛이 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고요한 산중의 절, 아침 햇살이 법당 천막 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공간에 갑자기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들의 몸에는 용과 호랑이 문신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앞서 걷는 남자가 최강수였습니다. 30대 후반 목 뒤까지 새겨진 문신 때문에 더욱 흉악해 보였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부하 5명도 모두 비슷한 차림새였습니다. 마당을 쓰고 있던 여성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살 정도로 보이는 그 여성은 놀라울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큰 눈과 오독한 콧날, 작은 입술까지 회색 승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몸매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최강수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최강수가 혀를 하급며 말했습니다. 야, 스님이 이렇게 섹시해도 되나? 부하 중 하나가 킥킥거리며 맞장구 쳤습니다. 형님, 남자 스님들 미치겠는데요. 여승은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마당을 쓸 뿐이었습니다. 최강수가 한 걸음도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의 입에서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여승은 욕구를 어떻게 풀어 법당에 들어가서 나랑 한번 할래? 최강수가 더러운 손으로 여승의 어깨를 만지려 했습니다. 여승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최강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슬픔 같은 것이 스며 있었습니다. 왜 말이 없어? 좋다는 거지. 최강수가 여승의 가슴 쪽 옷깃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한번 풀었습니다. 최강수의 몸이 허공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날아가는지도 모른 채 마당 반대편 기둥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등표가 부러지는 소리가 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머지 5명의 부하들이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이었습니다. 여승이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명치를 손끝으로 찔렀습니다. 그는 숨을 쉬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허공만 갈랐습니다. 여승은 이미 그의 뒤로 돌아가 목덜미를 가격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남자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여승의 발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한 명의 정강이를 차고 돌아서 면서 다른 한 명의 무릎을 꺾었습니다. 비명소리가 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마지막 남자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여승은 이미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날이 그의 목을 가격했습니다. 모든 것이 30초도 되지 않아서 끝났습니다. 6명의 남자들이 모두 마당에 뻗어누워 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승은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당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가에 흐르는 한 줄기 눈물만이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산바람이 불어와 그 눈물을 말려주었습니다. 절의 고요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열흘 전 같은 절을 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주지스님이 법당 앞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주지스님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습니다. 절 입구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4월째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불자들이 절에 들어오려 하면 막았습니다. 공사 중이니까
돌아가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리조트 건설을 위해 이 절을 비우려는 속셈이었습니다. 30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절이 위기에 처한 것이 주지스님의 시선이 마당 한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유나가 조용히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리를 5살의 그 여승은 이 절에 온 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10년을 보내고 출소한 뒤 바로 이곳으로 왔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부터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예불을 드릴 때도 항상 조용했습니다. 다른 스님들은 그가 목에 병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지 스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임을. 그의 눈 속에는 깊은 아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과 등진 채 살아가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유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나야, 잠깐 이리 와보겠니? 유나가 빗자루를 세워두고 주지 스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무척 조용했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주지 스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혜,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서지 말아야 한다. 유나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주지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3초쯤 지난 후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조용한 여승이기는 남들이 모르는 깊은 사연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혼자 법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그의 얼굴을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입을 열지 않았던 그녀가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그 말 속에는 깊은 후회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참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곧 이 평화로운 절에 큰 시련이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양양의 한 고급 횟집 VIP로만에서는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수병들이 즐기했습니다. 최강수가 깁스를 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온통 멍투성이었습니다. 등표가 부러져 움직이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맞은편에는 30대 중반의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차갑고 아름다운 외모에 하얀 피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몸매는 완벽했습니다. 바로 이 조직의 보스, 세린이었습니다. 세린이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한테 당했다는 거야. 최강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스, 여자 스님 한 명한테 너희 6이 박살났다고. 세린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의외라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최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움직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린이 와인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자세히 말해봐. 순식간이었어.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모두 최강수가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승의 움직임, 정확한 급소 공격, 압도적인 실력까지. 세린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더라. 30 정도로 보였습니다. 기는 10, 70 정도 되어 보였고요. 세린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승 이름이 뭐야? 유나라고 부르는 듯 했습니다.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세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0여 년 전 함께 감옥에 갔던 그 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린이 군인 시절 살인병기로 불렸던 이름이었습니다. 나이도 인상착의도 비슷했습니다. 확실해. 세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너무 예뻐서 분명히 기억납니다. 다른 스님이 그렇게 부르는 걸 들었습니다.
세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을 천천히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반가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보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린이 창밖을 바라보며 일단 그 스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 알겠어. 언제부터 그 절에 있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모든 걸 파악해. 세린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옛 친구에 대한 그리움과 현재 상황에 대한 고민이 교차했습니다. 지금의 세린은 그녀가 알던 예전의 세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해 누구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세린이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운명이 다시 두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또 다른 비극의 시작할까요? 세린의 마음속에는 예전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년 전 충청남도 계룡대 7.7 특임단 훈련소는 새벽 공기를 가르는 훈련생들의 우렁찬 구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선발된 최정예만이 모이는 곳 단 한 명의 낙오도 용납되지 않는 훈련장이었습니다. 그 무리 속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두 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김유나와 박세린. 유나는 22살 체육대학 태권도가를 막 졸업한 신예였습니다. 키 10채10의 다부진 체격, 잘록한 허리와 군더더기 없는 근육질 몸에 하얀 피부와 뚜렷한 이목구비는 웬만한 연예인조차 긴장시킬 만큼 눈부셨습니다. 그러나 진짜 눈길을 끈 그녀의 실력이었습니다. 맨손 격투 훈련에서 단 한 번도 남자 훈련생에게 밀린 적이 없었고 훈련 교관들마저 괴물이라 부를 정도였습니다. 반면 세린은 21살 16-15cm의 날씬한 체형, 차갑고 도도한 인상의 하얀 피부가 도드라지는 미모는 그 자체로도 시선을 빼앗았지만 그녀의 진가는 외모가 아니라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카이스트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하고도 연구 대신 특킥단을 선택한 이유. 그녀의 해킹과 정보 처리는 역은 이미 전설로 불렸습니다. 훈련소에 도착한 첫날 보안 서버를 단숨에 두려 교관들을 경악시킨 일화는 아직도 회자될 정도였습니다. 훈련소 첫날부터 두 사람은 특별했습니다. 야, 저 둘 좀 봐. 남자 훈련생 하나가 속삭했습니다. 존나 이쁘네. 하지만 정작 유나와 세린은 서로를 의식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이름만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오전 체력 훈련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관이 큰 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전체 10kg 군장 고보, 출발 무거운 배랑을 맨 채 산길을 달려야 했습니다. 남자 훈련생들도 숨을 헐떡이며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맨 앞에서 여유롭게 뛰고 있었습니다. 세린도 중간 정도에서 안정된 호흡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들 진짜 괴물이네. 어떻게 저렇게 안 지쳐? 뒤에서 따라오는 남자들이 중얼거렸습니다. 오후에는 사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유나가 권총을 들었습니다. 100m 떨어진 관역을 향해 5발을 연속으로 발사했습니다. 모두 정중앙을 맞췄습니다. 교관도 놀란 별정을 지었습니다. 신기록이다. 그 다음은 세린의 원맨수였습니다. 컴퓨터 해킹을 보여줬습니다. 실제 적국의 네트워크에 실시간으로 침투하였습니다. 다른 훈련생들은 영화 같은 일을 실제로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린은 이 순간이 정말 즐거워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유나와 세린이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둘 다 말없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사격 훈련 대단했어. 유나가 고개를 들어 세린을 바라보았습니다. 해킹 실력도 놀라웠어.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교관이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2인 1조 훈련을 시작한다. 김이나 박세린, 너의 둘이 한 팀이다.
다른 훈련생들이 부러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최고의 전투원과 최고의 정보원이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완벽한 콤비가 되었습니다. 유나의 압도적인 전투력과 세린의 천재적인 정보력이 합쳐졌습니다. 동기들은 그들을 레전드 콤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완벽한 콤비에게 무서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훈련을 마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유나와 세린은 이제 707트 김단의 정식 대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비밀 작전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7켈 본부 지하 3층 작전실이었습니다. 차갑고 조용한 공간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유나와 세린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작전 담당관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강태준 소령이었습니다. 그는 유나와 세린의 직속 상관이자 멘토 같은 존재였습니다. 강태준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극비 작전에 투입된다. 화면에는 한 남자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50대 초반 점잖아 보이는 정치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김정수 국회의원이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무거웠음. 겉으로는 평범한 정치인이지만 실제로는 북한 간첩이다. 유나와 세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0년 동안 우리나라 기밀 정보를 북한에 넘겨왔다. 스크린에 여러 증거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 강태준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세린은 그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해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다. 증거를 확보했다고 해도 정치인이 간첩이었습니다. 소문 낼 수 없으니 유나가 들어가서 낯이 오면 된다. 만약에 상황에 대비해서 직접 제거 준비도 하고 한다. 유나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표물은 내일 저녁 강남의 한 호텔에서 비밀 회동을 가진다. 강태준이 상세한 작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강남의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세린은 호텔 로비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비즈니스 우먼으로 위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침입 시작. 세린이 무선 이어폰으로 속삭했습니다. 똑같은 시각 유나는 호텔 청소부로 위장해 있었습니다. 세린의 해킹이 계속되었습니다. 목표물 개인 컴퓨터 접근 성공. 세린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김정수의 방에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동양인이지만 낯선 얼굴의 남자였습니다. 의심스러운 인물 등장 접촉 시작됩니다. 그 남자로부터 유수비를 전달받아 컴퓨터에 꼽았습니다. 지금이야 세린이 마지막 해킹을 시도했습니다. 김정수의 컴퓨터에서 극비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군사 기밀, 정치 기밀, 경제 정보까지 10년간 북한에 넘겨진 모든 자료의 목록이었습니다. 증거 확보 완료. 세린이 외쳤습니다. 이제 유나의 차례였습니다. 세린이 김정수의 노트북 카메라를 통해 방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호텔 내부 CCTV를 통해 15층 복도와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없음을 실시간으로 파악했습니다. 유나가 청소도구 카트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모자를 깊숙이 눌렀어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우스키핑. 유나가 녹을 했습니다. 미리 해킹해둔 마스터키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김정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사람이 있는데. 막 들어와. 유나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김정수의 목 뒤 급소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김정수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김정수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유나가 그를 청소도구 카트 아래쪽 큰 통에 집어넣었습니다. 수건과 청소용품으로 덮어서 완전히 숨겼습니다. 작전 완료.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호텔을 떠났습니다. 성공적인 작전을 마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태준 소령이 휴가를 허락했습니다. 너희들 그동안 고생 많았다.
푹 쉬고와 유나와 세리는 깊었습니다. 오랜만에 평범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대에 새로운 후배가 들어왔습니다. 이지민이라는 20살 여성이었습니다. 키 16, 15의 동그란 얼굴 순수한 미소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체육대학 출신으로 운동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성격이 너무 밝고 순수했습니다.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민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유나와 세리는 지민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세리는 지민을 많이 아꼈습니다. 우리 막내, 너무 귀엽다. 세린이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며칠 후 세린이 제안했습니다. 휴가할 때 같이 바다 보러 갈까? 양양이 좋을 것 같은데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이도 같이 가자. 지민이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저도 가도 됩니까? 그렇게 세 사람의 양양 여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틀 후 양양 해변이었습니다. 더운 여름 날씨의 해변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유나, 세린, 지민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비키니를 입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미모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해변의 모든 남자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봤습니다. 야, 저 여자들 봐. 완전 연예인 아니야? 진짜 예쁘다. 남자들의 시선이 계속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해변 근처 횟집에 들어갔습니다. 신선한 회와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유나와 세리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언제 비상이 걸릴지 모르기에 항상 조심했습니다. 지민만 맥주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선배님들은 술 안 드십니까?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응, 많이 먹어도. 세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곧 마시기 힘들어질 거니까 많이 마셔라. 휴가 중엔 단아까 쓰지 말고 말 편하게 해. 유나도 들을 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소에 과묵한 그가 이렇게 편안해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4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술 한잔 어때요? 유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린이 일어서면 말했습니다. 싫다고 했는데 왜 계속 그러세요? 남자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인연들이 반반하게 생겼다고 나대내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남자들이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뭔가 위험한 기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쫄았습니다. 남자들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민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세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유나는 살기가 있다가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녁이 되면서 더 많은 남자들이 접근해 왔습니다. 술에 취한 대학생들, 관광객들, 심지어 나이 든 아저씨들까지 세 사람은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진짜 짜증나네. 세린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상적인 남자가 한 명도 없어 유나도 동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술집을 찾았습니다. 해변가에 있는 작은 술집이었습니다. 바다비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이 분위기가 아닐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남자들의 시선이 계속 따라왔습니다. 또 시작인 해. 세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후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술집 사장 박성도였습니다. 키 17, 15의 단정한 외모, 친근한 미소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첫 신상은 매우 선량해 보였습니다. 남자들이 귀찮게 해서 힘드시겠어요. 조용한 룸에서 드실래요?
박성도가 친절하게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세 사람이 앉아 서비스를 하며 예쁜 칵테일을 주며 앞에 앉았습니다. 박성도의 맘투는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양양 오신 기념 서비스예요. 세 사람은 기분 좋게 건배했습니다. 물론 유나와 세리는 입만 대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술집 안으로 스타일 좋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온몸에 문신이 가득했지만 멋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들이 박성도를 발견하고 인사했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오늘 뭐 좋은 거 들어왔다면서요? 박성도가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같이 먹으려고 따로 뺐지. 박성도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친한 동생들인데 같이 드실래요? 지민이 순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남자들은 너무 재밌고 유쾌했습니다. 마치 선수들 같았습니다. 지민이는 술을 별로 마시지도 않았는데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유나와 세린이 휴가 보고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박성도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왜 쟤네는 멀쩡하지? 오늘은 얘만 먹어야겠다. 잠시 후 유나와 세린이 돌아왔을 땐 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성도에게 물어보니 동생들이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서 미안했다고 했습니다. 지민이는 계산하고 나갔다며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유나와 세린은 이상했습니다. 막내가 계산을 했다고요? 어디 갔는지는 말 안 했나요? 박성도가 대답했습니다. 네, 잘 먹었다고 웃으며 계산하시고 나가셨어요. 지민이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유나와 세린은 지민이 혈기왕성하다며 속수로 먼저 돌아가 있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서야 돌아왔습니다. 싸늘한 죽음으로 바닷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유나와 세린은 경찰서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민의 시체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20살을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지민이 술에 취해서 바다에 빠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루 만에 바닷물로 인해 시체가 많이 훼손되어 정확한 사인을 추정할 수 없었지만 익사로 우선 판단했습니다. 사고사였습니다. 경찰이 그녀의 핸드폰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닷물에 10시간 넘게 있었기에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리는 그녀의 핸드폰을 건네받았습니다. 바닷물로 인해 대부분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지만 아주 잠시 전원이 들어온 순간 핸드폰의 모든 상태를 백업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데이터가 모두 지워져 있었습니다. 바닷물이 아닌 지민에 의해 지워진 흔적이었습니다. 복구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의 정보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클라우드에는 최근 사진과 영상이 모두 업로드되어 있었습니다. 유나와 세리는 오열했습니다. 마지막 영상은 그녀가 자기 발로 바다에 들어가기 전이었고 그 전 수백 장의 사진과 영상에는 여러 남자에게 거달당하는 지민이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민이의 눈은 풀려 있었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남자들의 모습은 찍히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선명했습니다. 2년 완전 뽕지대로 맞았네. 지민이 마신 건 그냥 술이 아니라 약이었습니다. 유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개새끼들이.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남자들이 지민을 조롱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실컷 지민을 이용한 뒤 인적 없는 백사장에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민이 스스로 바다로 걸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영상에서 소주병에 빛이 난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박성도였습니다. 세린이 소리쳤습니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날 밤 두 사람만 그대로 복귀했습니다. 지민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로 며칠 뒤 야간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린과 유나가 함께 초소를 서고 있었습니다. 칠탄이 지급된 상태였습니다. 세린이 유나에게 속삭였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도저히 급해서 못 참겠어. 유나가 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무 중에 화장실을 가는 것은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교대 시간까지 30분도 안 남았어. 하지만 세리는 들은 채도 안 하고 숲속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직감했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게 아님을. 유나는 바로 뒤따라갔습니다. 세린이 실타를 들고 타령하게 되면 이건 단순한 근무지 이탈이 아니었어. 즉각 처형이 가능한 무장탈 영병이었습니다. 세린을 막아야 했습니다. 숲속에는 세린이 지나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러진 나뭇가지와 발자국들이 보였습니다. 유나가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린은 미리 모든 걸 계획해 둔 듯했습니다. 길가에 도착해서 그녀는 군복을 모두 벗어서 나무 옆에 묻어둔 채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총과 실탄은 가져갔습니다. 유나는 고민했습니다. 복귀해서 자수한 후 부대에 맡겨야 하나, 하지만 총을 들고 간 세린을 생각하면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유나는 길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와 옷을 훔쳤습니다. 결국 그녀도 무장탈 영병이 되었습니다. 30분쯤 후 근무 교대를 하러 간 병사들이 비어있는 초소를 발견했습니다. 실탄을 든 2명의 탈영병 부대에서는 즉시 추적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 개 연대급 병력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7결7 특임단 출신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유나는 몇 시간 뒤 양양에 도착했습니다. 박성도의 술집 바다비를 찾았습니다. 세리는 이미 바다뷰 술집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관광객으로 위장한 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권총을 허리에 숨긴 상태였습니다. 박성도가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에 오신 분 아니세요? 친구들은 어디 가셨어요? 세린이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구가 사고를 당했어요. 혼자 마시러 왔어요. 박성도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하는 척 연기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뭐 들을까요? 세린이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그때 유나가 술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관광객 차림이었습니다. 세린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유나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말했습니다. 세린이 놀란 척 연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귀속 말했습니다. 마치 헌팅할 남자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왜 따라왔어? 세린이 작은 목소리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자수하고 복귀하자. 유나가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세린의 눈에는 이미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술집 문이 열렸습니다. 문신으로 가득한 족폭 4명이 들어왔습니다. 박성도에게 인사하며 자연스럽게 술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형님, 오늘도 좋은 게 있나요? 그들이 유나와 세린을 발견했습니다. 3분도 지나지 않아 그들이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누나들 우리랑 같이 놀까? 혼자 마시기 심심하잖아요. 유나가 세린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들을 직접 처리하지 말고 검거하자는 약속. 두 사람은 남자들의 제안에 순순히 응했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마실까요? 박성도가 나서 말했습니다. 룸이 있어요. 거기서 편하게 드세요. 모든 것이 계획된 듯 진행되었습니다. 6명이 함께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성도가 음료를 가져왔습니다. 서비스로 특별한 칵테일 드릴게요. 목마르실 텐데 물부터 드세요. 유나와 세린은 경계했습니다. 칵테일은 입만 대고 마시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물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마셔버렸습니다. 약이 타져 있던 건 술이 아니라 물이었습니다. 마약에 취해가는 유나 앞에서 조복들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번 주에 너무 맛있게 먹어서 다른 건 입에 안 찼는데 오늘도 좋은 거 들어왔네. 좋은 건 나눠 먹어야지. 슬슬 먹어볼까? 그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유나와 세린을 흙에 봤습니다. 저번 주에 먹었다는 건 지민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게 들어왔다는 건 자신들이었습니다. 유나의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총은 필요 없었습니다. 유나는 그 대사를 친남자가 가장 멀리 테이블 건너편에 있었음에도 정확히 한 방에 보냈습니다. 앞에 있던 젓가락을 던졌습니다. 젓가락은 마치 화살처럼 날아가 모굴대에 꽂혔습니다.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젓가락이 남자의 목에 꽂혔습니다. 남자는 죽지 않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명도 치를 수 없었습니다. 왼쪽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놀라기도 전에 유나가 움직였습니다. 허벅지에 남은 젓가락 하나를 꽂아버렸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질렀지만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밖에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에 앉아있던 남자가 유나를 잡았습니다. 유나는 바로 그의 새끼 손가락부터 꺾어서 제압했습니다.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도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707에서 배운 살상술이 본능처럼 나왔습니다. 유나는 이성을 잃은 상태로 점점 폭주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혀진 그 남자의 머리를 뒤에서 꺾어버렸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즉사였습니다. 유나는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을 만큼 훈련받았지만 당연히 죽여본 적은 없었습니다. 방금 첫 살인을 했습니다. 마약에 취해 점점 더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담배 피러 갔던 남자 2명이 뒤늦게 들어왔습니다. 이 미친년들이 뒤질라고 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서 달려들었습니다. 유나는 마약에 취한 데다 처음으로 사람을 죽인 후 정신을 못 차리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미 약에 취해 쓰러져 있던 세린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남자들을 제압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칼을 든 남자가 유나와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2초 후면 칼이 유나에게 박히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총이 2방 발사되었습니다. 앞서 가던 남자의 등에 한 발, 뒤에 있던 남자의 허벅지에 한 발.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도 총소리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손님의 비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혼비백산으로 도망갔습니다. 박성도도 급하게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유나와 세리는 약의 절정에 다다라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술집은 이미 턱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유나와 세린이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조폭시 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목에 젓가락이 꽂힌 채에 죽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목이 꺾여서 즉사한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2명은 총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권총 한 자루가 세린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현장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7.7 특히단 출신 탈영병 2명이 조폭들을 살해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약 성분도 그들의 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강제로 마약을 먹인 정황이 있었습니다. 유나와 세린은 의식을 잃은 채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0년 후 그들은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현재 양양의 고급 횟집 세린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함께 훈련받던 시절 지민의 죽음, 그리고 그날 밤의 복수,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최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결단력 있는 조직의 보스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아는 유나라면 어중이 떠중이로는 절대 안 돼. 세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팀장들 다 오라 그래. 최강수가 고개를 끄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명이나 데려가시겠습니까? 세린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팀장급 전부 다. 세린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10년 만에 만나는 친구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사업과 조직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궁금했습니다. 10년 동안 유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말을 하지 않는지, 그리고 왜 하필 그 절에 있는지, 다음 날 아침이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레전드 콤비의 재회, 하지만 이번에는 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린이 마지막으로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날 밤 세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의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직의 보스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옛 친구와의 대결이라 할지라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절의 스님들은 걱정이 되어서 잠도 못 잤습니다. 주지스님은 인맥을 총동원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전국구 조폭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기자 몇 명이 특종을 노리고 움직였습니다. 산중턱위에 망원 카메라를 들고 숨어 있었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일주일 내내 연휴일 때와 다른 없이 지냈습니다. 마당을 쓰고 벨파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공연을 들었습니다. 약속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검은색 벤치 한 대와 스타렉스 2대, 포크레인 2대가 몰려왔습니다. 제이라 벤치에서 세린이 내렸습니다. 10여 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그 앞을 맡고 있는 건 단 한 명의 여승이었습니다. 유나였습니다. 유나가 나뭇가지로 바닥에 X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무표정하지만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세린과 조폭들은 어이없어였습니다. 세린이 말했습니다. 유나야, 역시 너구나. 인사는 나중에 하자. 절에서 나가줘. 너 혼자 뭐 하겠다는 거야. 그때처럼 나뭇가지라도 던져서 우릴 다 죽이라도 할 거야.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린의 2인자인 김태식이 발끈해서 달려나갔습니다. 미친년이 돌아였나 달려가서 주먹을 날렸습니다. 유나의 턱에 그의 주먹이 제대로 꽂혔습니다. 저번과 달리 유나가 주먹한 방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김태식이 우쭐했습니다. 까불지 말고 꺼져. 보스 친구라서 봐준 거야. 쓰러져 있는 유나의 입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소멜로 피를 흘치며 일어나서 바닥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4글자였습니다. 정당방위. 그러고는 산중턱을 가리켰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빛을 반사해 반짝였습니다. 유나는 기자들이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김태식이 당황하며 둘이 번거렸습니다. 뭐야 저거들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나가 번개처럼 빠르게 다가와 그의 목을 가격했습니다. 김태식은 목을 잡고 나뒹굴었습니다. 세린은 그녀의 전투력을 알기에 난감했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가 자존심 절대 세우지 말고 한꺼번에 덤벼. 조직원들이 일제히 달려갔습니다. 10여 명의 문신을 한 남자들이 오직 단 한 명의 여성에게 유나는 날이 없지만 칼처럼 생긴 나뭇가지 하나로 조폭들을 제압해 나갔습니다. 정확히 울대와 명치만을 노리며 한 방에 한 명씩 어쩔 수 없을 때는 정확히 정강이를 가격했습니다. 나뭇가지가 정강이를 가격할 때마다 망치로 모습을 박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10여 명의 조폭들이 제압당하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린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봐야 그들을 막을 수 없어. 나 하나 막는다고 끝나지 않아. 그만하고 꺼져 좀. 자기가 보스면서 그들은 또 누구인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유나도 너무 지쳐 있었어. 여자 혼자 남자 10여 명을 제압하며 더 이상 몸에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세린이 포크레인에 손짓을 했습니다. 유나가 겨우 발을 떼서 포크레인 쪽으로 가려는 순간 산에서 플래시가 번쩍거렸습니다. 기자 한 명이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세린 쪽으로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다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저를 그냥 밀어버리려는 건가요? 리조트 지으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리조트 맞죠? 유나는 기자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종교단체라니. 기자는 세린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10m는 떨어져 있었지만 마이크의 방향만큼은 세린을 제대로 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와 손은 사실 아무 딸 듯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행동은 무엇보다도 강력했습니다. 곧 카메라맨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어쩔 수 없이 따라 내려왔습니다. 세린은 재빨리 얼굴을 가렸습니다. 가려진 입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기리기 새끼가 일단 돌아가자 조폭들은 모두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이 기사로 도배되었습니다. 어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불법으로 저를 밀고 리조트를 지으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남자들을 홀로 때려 눕힌 미모의 여성에게 몰렸습니다. 기자가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 하나로 조폭들을 제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영화 아니야? 저 스님 진짜 대단하다. 온라인 댓글들이 폭발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모의 전투 여승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는 신기하기도 관련 기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와 SNS는 달랐습니다. 영상이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절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저 스님 정체가 뭐야? 진짜 무술 고수인가? 궁금증이 더해갔습니다. 세린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더 이상 무력으로 저를 밀어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김태식이 보고했습니다. 보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잖아요. 세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조용히 해. 언론이 다른 이슈로 넘어갈 때까지 기다려. 하지만 마음은 급했습니다. 부동산 하나로 전국구톱이 된 세린에게 이렇게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뒤에서 압력을 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리조트 건설을 추진하는 더 큰 세력들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언론은 새로운 이슈로 덮였습니다. 하지만 SNS는 여전했습니다. 미모의 전투 여승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영상이 다시 화제가 되고 냈습니다. 그날 밤 저를 불이 났습니다. 300년 된 목조 건물이 순식간에 타올랐습니다. 법당과 요사체가 모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다행히 스님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절은 완전히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화재 원인은 등산객의 담배꽁초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린의 짓이라는 것을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친구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유나는 세린의 조직을 박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유나는 은밀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절 근처에서 수상한 남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조복 같아 보이는 떨거지들이었습니다. 유나가 그들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뜻밖의 장소였습니다. 하얀 궁전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천성궁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종교시설로 보였습니다. 남자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유나는 의아했습니다. 조복들이 왜 종교시설에 들어가는 걸까? 세린의 조직과 이 종교단체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유나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생각보다 복잡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천성궁으로 향했습니다. 하얀 궁전 같은 종교시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유나는 건물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7방 7에서 배운 침투술을 이용했습니다. 담장을 넘어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경비는 허술했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한 것 같았습니다. 유나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웃음소리와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유나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넓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둘러앉아 마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복을 입은 남자들도 있었고 평범한 교인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세린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마약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눈이 풀려 있고 웃고 있었습니다. 유나를 발견한 세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긴 웬일이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범하게 인사했습니다.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친구의 모습이 마치 팔다리가 꺾여 있는 꼭두각시 인형 같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아는 세린이 맞나 싶었습니다. 유나는 세린을 부축해서 나가려 했습니다. 세린아 일어나 나가자. 하지만 목사복을 입은 남자들이 유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어. 교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유나를 둘러섰습니다. 그들은 모두 칼이나 망치 같은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함부로 덤비지는 않았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유나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세린을 데리고 나오기에는 너무 많았습니다. 유나는 할 수 없이 혼자 뚫고 나왔습니다. 세린을 두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물을 빠져나오는 유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주지스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자들에게 이 주소로 당장 오면 특정을 건질 수 있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과거 자신의 707 팀장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재 707 특임단장인 강태주 마약 유통하고 있는 사이비 종교단체 검고 주소와 함께 상세한 정보를 보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왔습니다. 천성공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린을 구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3시간도 지나지 않아 천성공 앞으로 SUV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차량들에는 모두 방송국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KBS, MBC, SBS, YTN까지 주요 언론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장비를 꺼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여기가 맞나 사이비 종교단체라고 기자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교회 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보가 구체적이었습니다. 마약 유통과 사람 감금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교인들과 목사들이 나와서 기자들을 막았습니다. 여기는 신성한 종교시설입니다.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요. 하지만 기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특종의 냄새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죠? 당당하면 취재에 응하세요.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안에서 여전히 마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들여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해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습니다. 곧 하늘에 해기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7겸7 특임단의 해기였습니다. 해기가 천성공학 공터에 착륙했습니다. 강태준 특임단장이 부하들과 함께 내렸습니다. 완전 무장한 특임 대원들이었습니다. 7겸7 특임단이다. 강태준이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마약 유통 혐의로 수색영장을 집행한다. 교인들과 목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이 품에서 사시미 같은 칼을 꺼냈음. 일부는 구류가 같은 정글에서 쓰는 긴 칼을 꺼낸 자들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평범한 교인들이 아니라 훈련받은 전투 용병들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게 뭐야? 종교단체가 맞나? 하지만 카메라는 계속 돌렸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칠반칠은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 강태준이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용병들은 덤벼들었습니다. 특임 대원들이 총을 발사했습니다. 짧은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용병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아무리 훈련받은 용병이라도 707 특임단의 상대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얀 공정 같은 종교시설 안에서는 마약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뛰쳐나왔습니다. 진짜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피해자들이었습니다. 특임 대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을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표시킨 후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에서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명이 마약에 취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세린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천성공의 실체가 온 국민에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하에서 마약에 취해 있는 교인들을 발견한 특임 대원들, 그들을 하나씩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린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마약에 취해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특임 대원이 세린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나세요. 체포합니다. 하지만 세린은 정황하려 마약에 취했지만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였습니다. 세린 역시 친칠의 전투술을 익혔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제압하기 어려웠습니다. 특임 대원들이 고전했습니다. 총을 발포해야겠습니다. 그 순간 윤아가 나타났습니다. 지하로 뛰어내려온 것이 세린이 방심한 사이 번개처럼 다가갔습니다. 세린의 양손을 뒤로 꺾고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양손을 플라스틱 타이로 묶었습니다. 완벽한 제압이었습니다. 세린이 윤아를 바라봤습니다. 마약에 취한 눈으로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윤아야 세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아가 세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10년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윤아의 목소리였습니다. 10년 동안 침묵을 지켜온 그가 드디어 말을 했습니다. 막내도 너도 이렇게 만든 마약 만든 놈들. 윤아의 목소리에는 깊은 조체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벌을 줄 거야. 특임 대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용한 여성이 갑자기 말을 한 것입니다. 강태준 특임단장이 윤아를 알아봤습니다. 김윤아 정말 너군 10여 년 전 함께 일했던 부하였습니다. 단장님 윤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이다. 강태준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이런 곳에서 왜 윤아가 세린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친구를 구하러 왔어요. 이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세린이 마약 기운에 중얼거렸습니다. 윤아야, 나 이상해. 왜 이렇게 된 거야? 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 10년 전 양양에서 함께 마약을 마신 후 세린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성공이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단의 탓이야. 윤아가 세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치료받을 수 있어. 특임 대원들이 세린을 부축해서 데려갔습니다.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할 예정이었습니다. 강태준이 윤아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조사받아야 해. 하지만 피해자라는 걸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 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린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강태준이 약속했습니다. 물론이다. 최선을 다하겠어. 7검7이 이들을 검거하는 동안 윤아는 빠르게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천성공의 진짜 오두머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마약의 근원을 없어야 했습니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아가 천성공 시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시설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달랐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으로 내려갈수록 더욱 충격적인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숨겨진 통로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간 이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마약을 직접 재배하는 수만 평이 밭이 있었습니다.
온실처럼 만들어진 공간에서 각종 마약 원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양귀비, 대마초, 그리고 알 수 없는 화학식물들까지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마약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더 깊숙이 들어간 이 또 다른 시설이 있었습니다. 마약을 직접 제조하는 연구실이었습니다. 최첨단 화학 장비들이 즐기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약회사 연구실 같았습니다. 하지만 만들어지는 건 치료제가 아니라 마약이었습니다. 유나가 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천성공의 진짜 우두머리가 있었습니다. 교주 성현이었습니다. 50대 중반 카리스만 엄치는 외모의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예부대 신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앞에서 본 용병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진짜 전문 킬러들 같았습니다. 그들은 어디선가 커다란 박스들을 급하게 옮기고 있었습니다. 박스 안을 보니 어마어마한 양의 금괴와 달러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마약으로 벌어들인 돈이었습니다. 증거를 없애고 도망치려는 것 같았습니다. 성현이 유나를 발견했습니다. 누구야, 어떻게 여기까지? 정예 부대들이 일제히 유나를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지민을 죽이고 세린을 망친 모든 원흉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유나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났습니다. 7번 7에서 배운 암살술이 되살아났습니다. 너희들이 모든 걸 망쳤어. 유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벌을 줄게. 성현이 비우셨습니다. 여자 하나가 뭘 할 수 있다고 싸버려. 정예 부대들이 동시에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총성이 올리기 전에 가장 가까운 킬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손목을 잡고 빛으로 총구를 위로 돌렸습니다. 총알이 천장으로 날아갔습니다. 동시에 무릎으로 그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킬러가 숨을 못 쉬며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킬러가 옆에서 총을 겨눴습니다. 유나가 쓰러진 킬러의 몸을 방패로 삼으며 굴렸습니다. 총알이 시체에 박혔습니다. 굴리기를 마치며 유나가 발로 킬러의 무릎을 찼습니다. 벼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킬러가 동시에 사격했습니다. 유나는 연구실 테이블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총알들이 유리기구들을 박살렸습니다. 화학약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나가 테이블을 발로 찾아서 밀어냈습니다. 무거운 테이블이 두 킬러를 덮쳤습니다. 그들이 깔린 틈에 유나가 뛰어올라 목을 꺾었습니다. 다섯 번째 킬러가 뒤에서 총을 겨눴습니다. 유나가 뒤돌아보지도 않고 뒤꿈치로 그의 정강이를 찼습니다. 킬러가 비틀거리는 사이 몸을 돌려 팔꿈치로 그의 목을 가격했습니다. 즉, 쌓였습니다. 나머지 5명이 일제히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이미 그들보다 빨랐습니다. 첫 번째 킬러의 총을 빼앗았었습니다. 총알이 그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두 번째 킬러가 칼을 뽑아 찔러왔습니다. 유나가 그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칼을 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의 심장에 찔러 넣었습니다. 세 번째 킬러가 뒤에서 목을 조르려 했습니다. 유나가 뒤로 머리를 박아 그의 코를 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목을 꺾었습니다. 마지막 두 킬러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유나가 낮게 자세를 낮춘 후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넘어지면서 다른 킬러와 부딪혔습니다. 두 명이 엉켜있는 사이 유나가 각각의 목을 동시에 꺾었습니다. 모든 것이 3분도 안 되어 끝났습니다. 정의 부대 10명이 모두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성현만 남았습니다. 그는 벌벌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살려줘, 돈은 다 줄게. 10억, 100억, 금괴로 줄까?
유나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왔습니다. 성현이 벌벌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성현을 바라봤습니다. 지민이라는 아이 모르지 유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섬뜩했습니다. 20살 차이 여자의 성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나는 몰라. 유나가 성현의 목을 잡았습니다. 세린이라는 내 친구는 알지. 성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나는 그냥 내 일을 한 것뿐이야. 유나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성현이 숨을 모시며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나도 내 일을 할게. 유나가 성현의 목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천성공의 교주가 죽었습니다. 유나는 마약 재배시설로 돌아갔습니다. 연구실에서 가연성 화학물질을 가져왔습니다. 밭에 물을 주는 물탱크에 부었습니다. 수만이 형의 밭 곳곳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마약 농장이 활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조시설도 교주와 그들도 함께 불타올랐습니다. 모든 증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천성공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달려왔습니다. 유나 괜찮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유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주는 죽었어요. 강태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감사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준이 유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생했다. 유나가 불타는 천성공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참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절이 브리탄으로 익명의 기부자가 100억을 절을 기부했습니다. 바로 유나였습니다. 천성공을 불태우기 전 금괴 10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금괴 한 기당 10만 달러로 100억에 가까운 금이었습니다. 주지스님이 새로 지어진 법당 앞에서 감격했습니다. 정말 꿈같군. 이렇게 훌륭한 절이 다시 생기다니. 유나가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만에 지어보는 미소였습니다. 유나의 목소리에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또 다른 건물이 있었습니다. 희망 마약 중독 치료 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최신 시설을 갖춘 마약 중독 치료 기관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세린도 있었습니다. 1년간의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심각한 금단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점차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치료센터를 찾았습니다. 세린이 정원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총명한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분이야? 유나가 세린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기분. 세린이 책을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게 느껴져. 10년 만에 제대로 생각할 수 있게 됐어. 두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 10년 만에 진짜 친구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세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나야, 앞으로 뭐 할 거야? 유나가 멀리 산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 천성공이 사라져도 마약은 점점 더 많이 유통되고 있어. 마약을 파는 조폭들, 그걸 비호하는 정치인들.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 아기들이 너무 많아. 세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예전에 총명함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도울 일이 있을까?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가 잘하는 거, 정보가 필요해. 세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하자. 레전드 콤비로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의를 위해서 다시는 지민이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림자 속에서 악을 응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의의 그림자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와 마약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생각했지만 뉴스만 봐도 남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깨끗하고
희망찬 세상에서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별빛이 하기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